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리쌤이 왔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김시습, 세종의 사람들 또 이어서 갑니다. 자, 이 김시습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신숙주와 같은 세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58년을 살다가 가셨어요. 자, 그리고 이분도 조선이 인정한 천재, 수재예요. 자, 이 김시습은 유명한 것이, 우리나라는 원래 역사 공부하다 보면 최초가 되게 중요하고 많이 막 외우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최초의 한문 소설을 쓰신 분이에요. 금오신화라고 하는 한문 소설을 쓰셨어요. 그래서 국어 사적에서도 봐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인물로 이렇게 다뤄지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아기 때부터 되게 똑똑했대요. 8개월 됐을 때, 생후 8개월 됐을 때, 그러면 어떤 정도냐면요, 기어다니는 때일까요? 그죠? 그리고 그쵸? 그리고 뭐 빠른 아이들은 뭐 이렇게 붙잡고 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때 이미 글 뜻을 알았대요. 뜻을 알아들었대요.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얘기를 해도. 자, 그리고 이제 3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 3살 때에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아이가 시를 지어. 그런데 봄날이 됐는데 뭐 이렇게 나무에 꽃이 피어서 뭐 화사하구나 뭐 이런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이제 재상이었던,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 옆에 있었던 허조라는 사람이, 명문장가가 이 소리를 듣고 김시습, 그 어린 3살짜리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시를 잘 짓는다라고 하니 한번 내 앞에서도 시를 한번 지어줘 봐라. 그 대신에 늙을 노자, 내가 늙었으니 늙을 노자를 한번 끼워서 시를 좀 써봐라. 그랬더니 그 3살 어린아이 김시습이 늙은 나무에도 봄이 되니 싹이 트고 꽃이 피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시를 쓴 거죠. 근데 그게 허주가 봤을 때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수준이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거죠. 그리고 5살이 됐을 때에 중용과 논어, 대학 이런 그 책들을 뗐대요. 다 익혔대요. 근데 이 책이 어느 정도냐면 천자문이랑 동문선수 뭐 이런 사자수학 이런 이제 기초적인 학문을 서당에서 뗀 사람들이 향교라고 하는 지금의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 바로 이 중용, 대학, 논어 이런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을 5살에, 어머 진짜 천재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은 막 이렇게 뭐 영재, 그래서 막 이렇게 학년 뛰어넘고 이렇게 월반하고 막 이러면서 뭐 대학도 뭐 초등학교 때 수준에 가고 막 이러겠죠, 그죠? 자, 그래서 5살 때 이제 이렇게 학문이 뛰어나다라고 하니 세종대왕이 그 이제 소문을 듣고 관심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궁궐로 불러들여라, 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불러오라 그랬더니 그 이제 승지, 비서 역할을 한 승지가, 어찌 전하께서는 감히 그렇게 이제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사사로이 직접 보려고 하느냐. 그냥 사람을 시켜서, 그러니까 다른 승지를 시켜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를 듣는 것도 옳은 방법인 것 같다. 이제 그랬더니 세종이 원래 신하 말들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소. 그러면서 승지들한테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박이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하가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시를 이렇게 이제 지으라고 하는데, 병풍의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냇가, 그러니까 물가에 그러니까 정자가 이렇게 한 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가 이렇게 닿아져 있는 그런 이제 병풍을 이제 보면서 이 병풍을 보고 네가 시를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거침없이 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시라는 것은 한자로 쓰는 거예요. 한자로, 그죠? 그런데 뭐 오원율시, 오원절구 이렇잖아요. 그게 유를 맞춰야 되는 것이, 이렇게 보면 이제 오원이라 그러면은 이제 네 문장으로 할 때 이렇게 한자 5개, 요거를 이제 한자를 써가지고 문장을 유려하게 이렇게 앞뒤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라임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앞자를 똑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맨 뒷글자를 똑같이 한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뜻이 통하게 해야 되니 얼마나 한자를 많이 알고 그 뜻을 잘 알고 있어야 이렇게 시를 지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선비들은 시회라고 하는 모임도 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 좀 짓는다는 사람들은 이제 운을 하나 딱 띄워놓고 그 운에 따라서 자기가 시를 막 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를 자유자재로 낼 수 있는,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비들, 그 평생 공부한 선비들도 그렇게 시 짓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짓기는 짓죠. 그런데 이게 남들한테 그렇게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시를 수준 높게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살짜리가 그런 시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이제 흡족해서, 아 정말 조선에 제대로 된 이제 그 인재가 제목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흡족해서, 그래서 이제 비단을 50피를 상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피를 가지면 뭐 초가집이나 작은 기와집 한 채 살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50피를 줬다라고 하니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세종이 그래요. 이거를 어른들이 이거를 져다가, 그러니까 운송에다가 집에 갖다 줄 게 아니라 혼자 스스로 가지고 가게 해라. 집으로 모두 가져가야 돼. 한꺼번에. 이것도 마지막 테스트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걱정한 거예요. 저 50필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 어린아이가 무슨 힘으로 가져가요? 그 한 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그 여러분들 그 왜 장판 이렇게 바닥에 까는 그 바닥재 장판을 이렇게 똘똘똘 말아갖고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놓잖아요. 높이가 얼추 그 정도가 되고요. 폭은 그보다 작지만은 이렇게 우리 한 주먹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모았을 때 요 정도가 되는 게 한 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얇은 그 비단을 가지고 똘똘똘 말았으니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냐는 거죠. 높이도 높고. 이걸 50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른들도 사실은 한 번에 못 가져가죠. 그렇죠? 그래서 걱정한 거예요. 저 아이가 혹시나 못 가지고 가서 또 세종을 마지막으로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아니면 저걸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서 막 혼자 울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정말 낯빛 하나 바뀌지가 않고 태연하게 그 비단들을 다 이어가지고 길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자기 허리에 딱 묶고 요조자작 떠나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세종이 저 아이 정말 잘 키워라, 잘 키워서 좋은 제목으로 조선에서 아주 큰 일을 하도록 그렇게 잘 키워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시습이 과거 시험을 한번 보러 갔는데 그 과거 시험장이 비리로 판쳐요. 막 뭐 서로 뭐 이렇게 합격하려고 별별별 수단을 다 쓰기 때문에 김시습은 그런 꼼수를 쓰지 않다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만 실망을 해서, 그리고 뭐 어떤 일화로는 불교를 탄압하던 그 조선 그 과거 시험장에 불교식으로 이렇게 답안을 써가지고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어떤 것이 정확하진 않지만,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 이제 봐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계유정난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이제 조카가 이제 삼촌한테 이렇게 떠밀려서 이제 저기 영월로 가가지고 결국은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시습은 이렇게 예법도 안 지키고 그다음에 도리도 안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신화된 자로서. 그래서 벼슬의 뜻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스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설잠이라고 하는 호를 이제 자기 스스로 붙인 다음에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승려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관직에 더 이상 뜻을 두지 않고 조선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불교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스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엇나가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시를 쓰고 이제 글을 쓰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금오신화라고 하는 그 글은, 소설은 5 버전으로 이렇게 소설을 썼어요. 되게 재밌어요. 막 뭐 귀신이 막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같이 만나갖고 뭐 결혼, 아주 연애도 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 금오라고 하는 것은 경주의 남산의 최고봉을 금오봉이라고 해요. 최고 높은 산 봉우리를. 그 남산에 용장사라고 하는 절이 굉장히 높은, 막 이렇게 벼랑 위에 이렇게 탑도 있고 막 절도 있거든요. 지금은 절은 터만 남고 없어지고 탑만 남아 있어요. 용장사지 삼층석탑이라고 하는 그 용장사에 7년 동안 이제 승려 생활할 때 이게 머물면서 그때 이제 썼다라고 해서 금오신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이 붙여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떠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막 한양에도 올라와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막 그 예전에 친했던 성산문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성산문은 사실은 나중에 그 단종을 다시 복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신숙주나 뭐 정창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시습이 봤을 때는 이런 배신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신숙주가 이렇게 가마를 타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김시습이 호통을 친 거죠. 어찌 배신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마를 타고 이렇게 다니느냐. 그러니까 신숙주는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권력에 이렇게 영합한다고 비춰진 사람들한테는 벼슬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기계가 굉장히 펄펄 살아있는 분이죠. 심지어 세조가 이 그 김시습이 설법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그 세조는 불교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절에 가가지고 막 불공도 드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법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초청을 해도 절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하느냐 이 변절자야 이러면서, 못된 이제 삼촌인 거죠. 그래서 안 가는데, 그렇게 오라고 해서 안 오니까 세조가 어떤 때는 막 강제로 명령을 내려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병사들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끌려서 갈 판이에요. 강제로.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 저기 똥통에 이렇게 스스로 푼덕 빠져가지고 온몸에 오물을 다 묻힌 다음에, 이래도 데리고 갈 테냐, 이 오물 묻힌 채로 냄새나는 채로 왕 앞에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막 이제 그 세조가 하도 요청하니까 그래 딱 이제 먹어라. 그리고 이제 한 번 가가지고 딱 한 번 설법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도 왜 이렇게 보면 세조가 너 안 오면은 내가 정말 너 사형에 처할 거야, 죽일 거야, 그런 말 할 때도 어디 한번 죽여보시오 이럴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강단을 가진 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김시습이 굉장히 친했던 성산문이 이제 죽었단 말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단종 복위 사건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모의를 하다가 사전에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처형이 되었는데, 이 처형된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숙종 시대에 남효원이라는 사람이 육신전이라고 하는 6사람의 신화를 이제 다룬 그런 글을 쓰면서, 그 육신 6신화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절개를 지키고 죽은 그런 신하들이다. 그래서 사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거기에 다른 분들이 더 계신데 여기에 소개됐기 때문에 6분들이 대표적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사문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왕한테 반역 사건을 일으켜서 돌아가신 분들은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그 국문장에서, 그러니까 직접 왕이 친국을 하는 그런 국문장에서도 세조를 나으리라고 부르면서 바락바락 대들다가 세조의 분노를 정말 머리 끝까지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목만 졸려서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차명 중에서도 사지육신을 다 잘리는 그런 형벌을 당해요. 그래서 노량진 쪽에 한강가에 그냥 모래톱에 버려졌는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그 수습을에다가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그러면 왕이 이렇게 벌을 내린 사람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 그래서 너도 왕한테 반감이 있구나 이렇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이 김시습이 와가지고 수습을 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서울 노량진에는 그 사육신의 묘가 있어요. 사당과 함께 묘가 있어요. 그런데 세조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런 어떤 그 위상을 좀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아끼던 신하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기계를 좀 높이 샀던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솥을 쓰고 다녀서 그 모자가 되게 기이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인 거죠. 근데 돌아가실 때에 그 부여에 있는 무령사라고 하는 절에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나는 이제 불교식으로 화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뼛속은 유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하지 말고 나를 그냥 묻어다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묻었는데 몇 년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파보니까 전혀 썩지도 않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멀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 부처로구나. 그래서 부처를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면 화장을 해야 되죠. 불교식 그 장례법인 거죠. 그래서 화장을 해서 사리를 수습을 해서 이렇게 사리탑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도 부여 무량사에는 김시습의 그 사리탑이 있어요. 승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종 시절에 정말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소문이 그냥 파다했던 그런 천재 수재인 김시습도
이렇게 이런 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얼마나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까? 이걸 기대를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